소설 인간혁명 10권 제2장 맥동. 깊은 밤 창가학회 1층 응접실에서 남자 3명이 이마를 맞대고 무엇인가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3명 모두 언제까지고 매우 심각한 표정이 되어 있었다. 2층 강당에서는 교수회가 조금 전에 끝났다. 명쾌하고도 심원한 도다의 강의는 언제나처럼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교수들은 그 흥분을 안고서 저마다 흩어졌다. 주위에는 이미 사람의 모습은 없었다. 본부 안에 전화벨도 울리지 않고 인기척도 없자 난데없이 한산한 쓸쓸함이 소리 없이 다가왔다. 2층 한쪽 구석에 있는 화장실에서 도다가 헛기침하는 소리가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2월 1일 한겨울 깊은 밤의 한때이다. 세 남자는 야마모토 시니치와 도미이 린사쿠 그리고 우에다 도지로였다. 도미이는 도쿄도 내리마구에 사는 지구부장이고 우에다는 지바현 후나바시시에 사는 지부 간사이다. 협의의 주제는 간사이의 중심인 오사카 조직을 어떻게 강화하느냐였다. 진지한 토의가 이어졌다. 당시 오사카 지부와 사카이 지부의 조직은 모두 합해 42지구를 헤아렸다. 이들 지구는 오사카부를 비롯해 교토부, 와카야마현 등 긴키 지방 각 현에서부터 주고쿠, 시고쿠에 걸쳐 존재했다. 그리고 각 지구의 각 반은 각 지역에서 서로 겹쳐진 채 펼쳐져 있고 그 활동 범위는 주부 지방과 규슈 방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었다. 그야말로 서일본을 석권하려는 대조직으로 활력이 넘쳤다. 하지만 조직의 형태상으로는 산만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간사이의 광포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이것이 큰 주제였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도다의 결재를 얻어 지난해 연말에 도미이 린사쿠를 오사카로 보냈다. 그리고 현지 간부와 밀접하게 협의해 적절한 조직 태세를 입안하라고 명했다. 도미이는 1월에도 오사카에 가서 시니치의 지시대로 일단 시안을 받아 막 귀경한 참이었다. 도미이는 그때까지 한 번도 오사카 땅을 밟은 일조차 없었다. 더구나 오사카 순회 간부들과도 거의 면식이 없어 당황했지만 그런 만큼 백지처럼 선입관이 없는 공평함도 있었으므로 오사카의 지도를 펼치면서 얼핏 충동적이기까지 한 대담한 발상도 튀어나왔다. 입회한 지 2년 몇 개월밖에 안 되는 31살의 도미이는 미숙하다면 미숙하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직하고 순직한 성격을 타고난 도미이는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순수함으로 누구에게나 호감을 샀고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면서 보고 난 도미이는 이 10년간의 청년 시절의 온갖 괴로움과 쓰라림을 다 맛보았다. 그런 만큼 그는 신앙으로서 급속히 소생할 수 있었음에 누구보다도 절실히 감사했다. 도미이는 야마모토 시니치에게서 오사카 파견 통고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흔쾌히 받아들이고는 크게 기뻐했다. 하지만 그 투쟁은 회천의 난사라고 해야 할 일이었고 그곳에 커다란 신로가 기다리고 있다고는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하물며 확실한 승리를 기대하는 야마모토 시니치의 흉중에 지금 무엇이 간직되어 있는지는 전혀 짐작할 길도 없었다. 시니치는 이윽고 활동의 지휘 일부를 맡겨야 할 도미이와 우에다 두 사람에게 얼마나 상상 이상의 비약이 필요하느냐에 대해 모든 면에서 간절히 이야기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저 고개만 깊이 끄덕일 뿐 예사롭지 않은 일의 중대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우에다 도지로가 갑자기 이야기 도중에 중얼거렸다. 하루키 군은 오사카 지부장일 뿐만 아니라
7월에는 참의원 선거에도 나갑니다. 힘들겠군요. 하루키 세이이치로의 친한 친구인 우에다는 일찍이 같은 프로야구 선수였다. 투수인 하루키와 포수로서 짝을 이룬 적도 있었다. 우에다는 하루키의 소개로 입회했다. 그는 하루키가 오사카 지부장으로서 앞으로 간사이에서 광선 유포의 일대 거점을 구축해야 할 투쟁, 또 7월 참의원 선거의 후보자로서 치러야 할 격전을 생각하고는 먼저 버스의 신상을 걱정한 것이다. 신이치는 우에다의 말에 아연실색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말하고 있다. 이래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지금 아무리 논의를 거듭해도 내 결의를 그대로 그들에게 깨닫게 할 수는 없다. 실천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지금 내가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점도 머지않아 격렬하고 괴로운 실천 속에서 체득하게 될 것이다. 신이치는 다시 생각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약속해주면 하는 일이 있다. 지금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도 좋으니 이번 투쟁만큼은 내 지시대로 철저히 실천해주기 바란다. 알겠는가? 신이치의 엄한 어조에 두 사람은 입을 모았다. 네. 지금부터 반년 동안 장기 파견으로 고생스럽겠지만 이번에는 내 손발이 되어 오사카에서 종횡무진 활동해주기 바란다. 장기 파견이라는 점을 부인에게 잘 이해시켜주게. 그 대신 일생일대의 투쟁의 역사가 자네들에게 추억으로 새겨질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투쟁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좋다. 명의 조람만큼은 절대로 끝까지 믿어야 한다. 나는 여러분의 급속한 성장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일변하여 새로운 조직 편성으로 돌아왔다. 시야는 오사카 시내를 정확히 둘로 나누고 오사카시 이외의 넓은 오사카부 관할구역은 셋으로 나누고 전체를 5간구로 구분함으로써 지도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최일선까지 충분히 눈길이 닿을 수 있는 태세를 수립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지리적인 여러 가지 조건과 학회원의 분포도를 고려했지만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이 되는 경우도 있어 현지 간부와의 의견 조정은 상당히 성가신 문제였다. 더구나 5개의 관구 내에 사는 인재의 적합, 부적합에 이르자 문제는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어 수습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도미일 인사쿠는 현지 간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했지만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하고 시안의 초안 그대로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제출했다. 그리고 지금 신이치에게 최종 결정을 맡겼다. 저는 아직 오사카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지역과 인재의 배분 문제가 이대로 좋을지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직한 도미인은 조직의 편성 시안에 시선을 떨어뜨리고는 파견원으로서 면목이 없어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이 부분은 잘 되었다. 이대로 하자. 하지만 여기에 배속하는 간부의 배분은 아직 검토할 여지가 많이 있는 것 같다. 신이치는 편성표 명부를 휙 보며 말했다. 오사카의 간부는 모두 신이치가 직접 돌보며 육성한 사람들이었다. 그 인품도 성격도 형편도 모두 그의 손바닥 안에 있다고 해도 좋았다. 신이치만큼 오사카 조직에 적확한 인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학회 안에서 달리 있을 리도 없었다. 그는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척척 변경해 바꾸고 변경한 사람을 다른 방면으로 교체하거나 했는데 시한대로 통과한 부분도 있었다. 제1관구 책임자는 도미이 군이 맡았으면 한다. 괜찮겠는가? 제2관구는 우에다군, 당신이 맡길 바란다. 다음 제3관구의 후보 내정자는 파견 책임자 5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정되었다. 그리고 파견자로서 청년부 간부를 각 관구에 2~3명씩 배정하기로 하자. 파견의 진용은 이것으로 좋다고 해도 이에 대응하는 오사카 쪽의 책임 간부는 이 시한대로는 곤란하다. 우선
도미이 군과 짝을 이룰 사람은 미쓰이 가스토시 씨가 적임 중의 적임일 것이다. 우에다 군에게는 원기왕성한 다스오카 간 씨가 좋다. 그런데 제3강군은 누가 좋은가? 시인치의 결정에 도미이도 우에다도 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미쓰이라고 하면 50살 정도 되는 풍채가 좋고 너그러우며 성실하고 정직한 지부간사이다. 다스오카 지부간사는 이와 반대로 저돌적이고 세찬 기세가 있는 장년이다. 당시 오사카의 지부간사 9명 중에는 이 두 사람보다 신앙 경력이 길고 노련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진취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오사카 시내의 두 관구에 시인치가 그들을 제쳐놓고 이 두 사람을 충당한 점에 도미이도 우에다도 약간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시인치는 두 사람의 미심쩍어 하는 표정을 헤아리고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당신들도 잘 기억하기 바란다. 조직이라고 해도 사람이 중요하다. 조직 활동은 착실히 해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착실이라는 것은 보수적이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급진적이어도 안 된다. 하지만 사물의 전체를 포착하고 참으로 착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좀처럼 없는 법이다. 지금 오사카는 보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많다. 그런데 조직은 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장군학이라고도 해야 할 한 가지가 여기에 필요하게 된다. 인사를 잘못하면 조직을 죽이게 된다. 예를 들어 지구를 잘 살펴보면 어려움에 처한 반에서 그런 신뢰를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은가. 지도자의 가치는 그 인사로 결정된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나는 자네들의 뼛속까지 안다고 생각한다. 도미이군, 자네는 젊기 때문에 무슨 일에 열중하면 터무니없을 정도로 돌진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나이가 있고 침착한 미쓰이 씨와 짝을 이루면 조직은 착실한 활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에다군은 온후하지만 그만큼 템포가 느린 약점이 있다. 그래서 세찬 기세가 있는 다스오카 씨와 짝을 이루면 양쪽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착실하고 유효한 활동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결정에도 내 깊은 기원이 있다. 요컨대 보수와 혁신의 절묘한 조합이다. 단순히 즉흥적인 착상이 아니다. 나는 도다 선생님에게 엄하게 훈련받으며 여기까지 왔다. 선생님은 대장군 중에 대장군이시다. 인사도 어느덧 선생님에게서 배웠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또 장점이 없는 사람도 없다. 그런 성가신 사람을 마음껏 활동하게 하려면 조직체 속에서 절묘한 콤비를 이루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면 각자의 약점이 모두 장점으로 일변한다. 내가 하는 말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승리하려면 먼저 인사에서도 승리해야 한다. 도미이도 우에다도 대답할 말이 없었다. 시니치의 깊은 사려가 비로소 와닿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저 감탄하고 진심으로 고개가 숙여지는 심정이었다. 두 사람은 한 사람을 소중히 한다는 말이 그 사람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는 일임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미쓰이 가스토시도, 다스오카 간도,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자기들이 이렇게 보였다고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90kg의 거구인 미쓰이는 땀이 많은 체질로 오사카의 땅을 뛰어다닐 때면 겨울에도 땀이 흘렀다. 허리에는 언제나 수건을 차고 그 수건으로 얼굴이나 목덜미에 땀을 닦아야 했다. 50대라는 연령과 거구에서 풍기는 관록은 보기만 해도 만점이었다. 하지만 미쓰이는 그 점을 조금도 의식하지 않고 도다 조세이나 선배 앞에서는 소년처럼 단정히 안고는 공손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천성이 느긋하고 대범한 그는 지부나 지구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너그럽고 배려가 깊었다. 그의 활동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자연히 중망이 모이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미쓰이는 지금까지 반평생에 걸쳐 참으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규슈의 오이타에서 태어난 그는 구제중학교에서 야구선수로 활약했다. 그런데 어느 해 친구인 투수가 낙제하고 말았다. 그 친구는 낙제한 일이 부끄러워 도쿄로 도주하겠다고 미스에게 털어놓고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눈 감아달라 이렇게 부탁했다. 미스이는 궁지에 몰린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두말 없이 들어주었다. 친구가 실종되자 학교에서 문제가 되었다. 교장과 교감이 친구인 미스이를 힐문했지만 그는 끝까지 친구와의 신의를 지키고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그도 학교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미스이는 교토에 있는 친척집에 맡겨졌다. 미스이가 오이타를 떠날 때 그의 심정을 아는 선생님 두 사람이 역까지 전송하러 와주었다고 한다. 작별에 즈음하여 선생님은 성공할 때까지 오이타의 땅을 밟지 말거라 라고 격려했다. 미스이는 마음속으로 기약했다. 좋다. 성공할 때까지는 절대로 고향 땅을 밟지 않겠다. 50살까지는 반드시 성공하고야 말겠다. 간사이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미스이 가스토 씨는 영화배우를 지망해 촬영소 문을 두드렸다. 며칠이 안 되어 채용 통지가 왔는데 같은 날에 전철 회사에서도 채용 통지가 왔다. 신세를 지고 있던 숙모가 맹렬히 반대하여 배우의 길을 일단 단념하고 전철 회사에 입사했다. 그 뒤로 12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며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 하지만 어느 사이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경마등으로 빚을 지고 생활이 문란해져 버렸다. 이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큰 뜻이 되살아난 미스이는 그때까지의 환경과 결별하고 재기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고 주식의 세계에 느닷없이 뛰어들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증권회사의 투자 상담사가 되었는데 이 일이 만만치 않았다. 궁핍한 생활을 뼈저리게 맛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다. 붉은 소변이 나올 만큼 고생을 거듭한 끝에 곧 1, 2위를 다투는 우수한 투자 상담사가 되었다. 그리고 신용이 두터워진 그는 1941년경에는 신용조합의 임원이 되어 부침이 심한 증권가의 세계에서 손을 뗐다. 미스이는 전쟁 때와 전쟁 후를 통해 두세 개 회사의 수뇌간부로서 수완을 발휘할 정도까지 되었다. 그런데 100수십만 엔이나 되는 친구의 돈을 어느 공업회사의 융자로 쏟아부었다가 이 회사가 도산해버렸다. 계획적인 도산이었다. 이로써 그의 신용도 단번에 실추되고 말았다. 미스이는 이때 바로 그 50살을 앞두고 있었다. 그만큼 충격은 컸고 앞길이 암담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재기할 기력을 완전히 잃었다. 1953년 2월 미스이가 덴로쿠 부근을 홀로 쓸쓸히 걷고 있을 때 어느 지인과 딱 마주쳤다. 그 지인은 4년 전에 미스이가 돈을 조금 융통해 빌려준 사람이었다. 참 잘 만났네요. 이야기를 좀 할 수 없을까요? 채무자가 앞장서서 그를 찻집으로 안내했다. 빌린 돈은 잊지 않았지만 좀 더 기다려주세요. 미스이는 순간 실망했지만 지인의 이야기는 신심 이야기였다. 처음 듣는 창가케라는 말이 그에게는 생소했다. 저도 열흘 정도 전부터 시작한 참이지만 어떤 소원을 빌어도 좋아요. 그 소원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이 신심 외에는 전부 소용이 없어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뿐인 올바른 종교라는 말이 미스이에게는 왠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성급한 그는 시원스럽게 말했다.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합시다. 아, 하시겠어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듣지 않겠어요? 그럼 안 하겠소. 훌륭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한다면 그만두겠소. 한다고 했으니 그것으로 되지 않겠소. 그건 그렇군요. 그럼 좋아요. 그렇게 입회한 미스이는 이튿날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도 신심을 하지 않겠소?
하고 절복을 시작했다. 그는 50살까지의 염원인 금이 환영을 할 수 없었지만 생명의 비단옷이라고 해야 할 오본존을 그런 줄도 모르고 수지할 수 있었다. 넉 달이 지나자 초신의 공덕인지 생각지도 않게 산업경제신문, 일명 상케이신문의 전매소에 관한 이야기가 차려놓은 밥상처럼 눈앞에 나타났다. 미스 A는 확실한 실증을 알았다. 절복에 힘이 들어갔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얼마 안 가서 일약 반장으로 임명되자 그는 그 자리에서 사양했다.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툴렀다. 임명한 하루키 지부장이 순간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침묵했다. 미스 A는 어쩐지 난처해졌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위 사람에게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하루키의 말에 미스 A는 안심했다. 좌담회에서 그는 마지막에 언제나 이렇게 한마디 했다. 당신은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습니까? 당신은 하겠다고요? 축하합니다. 말하는 방식이 매우 간단했지만 그가 맡은 바는 성과가 순식간에 상승해 지부중에서 금세 두각을 나타냈다. 미스이 카스토시는 불가사의한 사나이가 되었다. 미스이가 맡은 반의 성과를 불가사의하게 생각한 지부의 간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이유를 찾았다. 그러다 그의 보기 드문 인품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미스이가 처음으로 도다 조세이에게 면접을 보았을 때 도다는 순식간에 그의 원만한 인품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의 전반생의 고투를 알게 된 도다의 지도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고 자상했다. 그 뒤 도다는 미스이를 여러 번 만나도 부르는 말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다. 어떤가 산케이, 장사 쪽은 어떤가? 도다가 부르는 산케이는 미스이의 애칭이 되었다. 미스이 카스토시와 대조적인 사람이 다스오카 간이다. 이 무렵 그는 30대 초반이었는데 작은 키에 살이 조금 찐 그는 활력이 넘치고 날쌔고 예리했다. 땅콩 탱크라는 별명이 생긴 이유다. 다스오카는 나라현 요시노에서 태어나 자랐다. 오사카로 나와 학교를 마치자 아버지가 경영하는 공장에서 가공업에 종사했다. 1942년 1월에 징병되어 계급이 중사일 때 중국에서 종전을 맞이했다. 1946년에 중국에서 하카타로 돌아왔을 때 불탄 자리를 보고 놀랐다. 그런데 오사카에 되돌아왔을 때는 더욱 경악했다. 다스오카의 집도 소실되고 불타버린 일대는 허허 벌판이 되었다. 부모가 피난가 있던 요시노에서 자리를 잡은 다스오카는 농업에 두세 달 정도 종사했지만 천성적인 투지는 그를 오사카로 달려나가게 했다. 5월 5일이었다. 아는 사람의 회사에 신세를 지다가 12월에 독립했다. 작고 허름한 공장이었지만 패전의 충격으로 사람들이 허탈 상태에 있을 때 다스오카는 재빨리 불탄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분투한 그는 금세 사업을 확대하고 1948년에는 오요 도구의 주거지와 플라스틱 제품 공장을 신축했다. 또 대형 전기 기구 제조 회사와 계약을 맺어 1953년경에는 종업원이 200명에 이르는 회사로까지 성장시킬 수 있었다. 모두 난이와 상인의 끈질긴 근성 때문이었다. 급속한 사업 확대는 많은 위험을 내포하는 법이다. 외상 매수금의 뮤해수, 부도어음의 증가 등으로 경영이 위기에 처했다. 이럴 때 거래처 영업사원에게 절복된 다스오카는 절복 교전 등의 서적도 빌려 읽고 자담회에 처음으로 얼굴을 보였다. 1954년 4월이었다. 좌담회가 끝날 무렵에 질문회가 시작되었다. 다스오카 간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신심해서 병이 낫는다면 의사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런 일은 좀처럼 믿을 수가 없군요. 이날 저녁 중심자는 하루키 지부장이었다. 하루키는 덤벼드는 듯한 다스오카의 창끝을 실천이라는 방패로 받아들였다. 두 사람의 눈과 눈이 진지함 그 자체로 빛났다. 하루키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힘차게 말했다. 당신이 1년 동안 해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온다면 내 재산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몇 글자 써주시겠습니까? 하루키가 참석자를 향해 천천히 말했다. 내가 한 말이 틀림없이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참석자 대부분이 손을 들었다. 그 자리의 승부는 명백했다. 다스오카가 조급하게 말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해온 신앙을 버리고 5분 전에게 아침 저녁으로 기원하면 됩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1년간 해보겠습니다. 다스오카가 입회를 결의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온갖 종교를 편력해온 그의 아내가 맹렬히 반대했다. 가정 파괴를 예측할 수밖에 없게 된 그는 반대를 무릅쓰고까지 입회할 의리는 없다는 이유로 단념했다. 하지만 좌담회 때 들은 이야기는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떠나지 않았다. 정말로 이 신심은 공덕이 있는 것인가? 거짓인지 진실인지 그 증거를 잡고 싶다. 그렇다. 나 대신 누군가에게 신심을 시켜보면 알 수 있겠지. 다스오카는 결핵으로 고생하는 지인의 딸을 생각해내고는 절복했다. 그리고 아는 학회원에게 소개했다. 입회한 지인의 딸은 2주가 지날 때부터 남이 보아도 알아볼 만큼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다스오카는 놀랐지만 한 사람으로는 우연일지도 모른다. 한 사람 더 시험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의 집을 드나들면서 차 행상을 하는 친구에게 신심 이야기를 해보았다. 판매 부진으로 괴로운 경애에 있던 친구는 순순히 입회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얼마 안 가서 차가 날개 돋친 듯 팔리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새로운 차가 나올 철이긴 했지만 그 팔림새를 보고 다스오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증거 2개가 모였다. 그는 신심의 공덕은 정말이라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다스오카는 입회했다. 그러자 곧 아내가 갑자기 충수염으로 입원했다. 통증으로 괴로워하던 아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목을 부르기 시작했다. 아내의 수술은 성공했다. 땅콩 탱크는 자신도 현증을 잡고 싶어 열심히 신심에 힘썼다. 다스오카는 입회 직후 도다 조세이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그 감격으로 학회 활동에도 힘이 들어갔다. 그가 처음에 체험한 공덕은 그렇게 고민하던 어음결제가 무사히 끝난 일이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지병으로 알아온 좌골신경통과 치질도 어느새 나았다. 이 신심은 굉장한 힘이 있다. 틀림없는 신심이다. 확신이 깊어진 다스오카가 절복에 맹렬히 힘썼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다스오카 혼자서 한 달에 10세대, 20세대의 홍교 성과를 거두었다. 절복 성과를 고민하던 어느 반장은 그에게 절복의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청하러 왔을 정도이다. 입회하고 반년이 지난 11월 1일, 하루키 지부장이 갑자기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11월 3일에 도쿄에서 열리는 창가학회 추계총회에 참석하라는 것이다. 다스오카는 기뻐하며 동행을 약속하고 2일 저녁 야간 열차 개코 안에서 하루키와 만났다. 열차 안에서 하루키는 다스오카에게 지구부장으로서 분발하라고 말했다. 도쿄에서 면접을 본 다스오카는 11월에 우메다 지구의 지구부장에 임명되었다. 신진 지구부장의 행동 반경은 드넓었다. 오사카 전역은 물론 주고쿠, 시코쿠, 규슈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회원과 함께하는 홍교의 발걸음은 멈출 줄을 몰랐다. 그리고 다시 반년쯤 지났을 때 땅콩 탱크는 오사카 지부의 신예 지부간사가 되었다. 그의 사업도 위기를 벗어나 호전되었다.
그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절대적인 확실함을 단시일 안에 마음속 깊이 새겼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극과 극의 인물인 미쓰이 가스토시와 다스오카 간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고 있었기에 도미이와 우에다에게 각각 짝을 맞춰 주었다. 만약 이것이 도미이와 다스오카, 우에다와 미쓰이라는 조합이었다면 오사카 전체의 활동은 필시 보조가 맞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미중유라고도 해야 할 한 시대의 획을 긋는 훌륭한 성과는 기대할 수도 없었으리라. 이처럼 승리를 향한 신이치의 맥동하는 일념은 하나하나의 인사를 비롯해 조직의 구석구석까지 서서히 침투해갔다. 도미이도, 우에다도, 미쓰이도, 다스오카도, 그 밖에 많은 사람도 모두 신이치의 손안에서 되살아나고 오사카 천지에서 생애 잊지 못할 활약을 하면서 각자의 힘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한다. 도다 주세이는 신이치의 가슴속에 간직된 굳은 결의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도다는 2월 초에도 씩씩하게 간사이로 향했다. 입회한 지 얼마 안 된 오사카 회원들에게 6일, 7일, 8일 이렇게 연일 어서강의, 반담 당원회, 반장회 등을 통해 심혈을 기울인 지도를 전개했다. 도쿄에 있으면서 그날그날의 보고를 받고 있던 신이치는 도다의 피로를 걱정하면서도 사랑하는 간사이 회원의 행복을 생각했다. 신이치는 도다가 9일 항공편으로 귀경한다는 사실을 알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네다로 달려갔다. 그리고 오후 2시 도다 일행을 맞이했다. 트랩을 내려오는 도다는 의외로 건강한 모습이었다. 신이치, 나도 분투하고 있다. 이제 한 고비, 두 고비만 더 넘기면 된다. 도다는 신이치에게 짤막하게 한마디 건넸다. 신이치는 지금 간사이에 도다의 맥동하는 신심이 직접 전해지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남은 한 고비, 두 고비는 신이치 자신이 해내야 할 책임으로서 짊어지겠다고 결의했다. 간사이의 땅은 지금 신이치의 청춘의 역사에서 덴노산이라고도 해야 할 위치가 되고 있었다. 그는 간사이와의 수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이치의 두뇌는 이미 간사이에 점령당했다. 이날 저녁 신이치는 시를 한 수 지었다. 간사이에 지금 구축하는 금주성,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리. 마군을 누르고. 이틀 뒤인 2월 11일은 도다 조세이의 생일로 만 56살을 맞이하는 날이었다. 간사이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금주성을 구축해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신이치는 이 시 한 수를 도다의 생신 축하 인사로 올렸다. 도다는 안경을 벗고 종이 조각에 이마를 문지르듯 하면서 시를 읽었다. 미소를 머금고 상냥한 눈빛으로 신이치를 보았다. 그리고 펜을 잡은 도다는 순간 생각하는가 싶더니 그 종이에 이어서 일기가성으로 거침없이 썼다. 내 제자가 절복행으로 구축한 금주성을 우러러보는 기쁨. 도다는 신이치의 역투가 무엇보다도 기뻤다. 신이치의 뛰어난 힘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던 도다에게 광선유포를 방해하는 각종 마군과 맞서 싸우는 젊은 무사의 씩씩한 만큼 그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었다. 도다는 이윽고 다가올 자기 사후에 나타날 실증의 일단을 지금 신이치의 역투를 통해 알고 싶었다. 금주성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 도다와 신이치의 가슴속에 간직되어 있을 뿐이다. 하지만 도다는 신이치가 머지않아 수많은 노고를 넘어 그 성을 확실하게 쌓으리라는 사실만큼은 지금 믿을 수 있었다. 구축할 금주성을 우러러볼 때의 그 기쁨, 도다는 지금 그 기쁨을 마음속에 또렷이 그렸다. 투쟁은 이미 밀물처럼 밀려드는 상승세를 타고 있었다. 오사카 일대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철저한 면접 지도와 방문 지도가 실시되었다. 이튿날도 그 이튿날도
파견 책임자는 물론 오사카의 모든 간부가 총력을 다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흉중에 신심의 기둥을 열정적으로 세워갔다. 그것은 곧바로 좌담회에 반영되었다. 신이치의 얼굴에도 간부의 얼굴에도 생기가 넘쳤다. 참석 인원이 급증하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얼굴이 어느 좌담회에나 나타나게 되었다. 좌담회는 신선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신심에서 나오는 활기는 단결의 유대가 되고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의 친화력을 더욱 강하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각 지역에서 회원의 유대를 강하게 하고 연대를 겹겹이 넓혀갔다. 반복되는 각 지역 회원에 대한 개인 지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을 정화하고 생명의 새로운 맥동을 가져왔다. 동지는 신앙을 소생의 기반으로 하여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 인생에서의 투쟁에 무한한 용기를 끌어오르게 하면서 도전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입회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신앙도 얕았다. 여전히 고난의 일상에 있는 만큼 지금 자신들의 마음에 켜진 등불이 그들에게는 유일하고 확실한 광명이 되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결국 행 이외는 없다. 일상의 행이 없으면 광명은 금방 사라지리라. 행하면 행한 만큼 그 결과는 과부적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간사이의 회원 중 많은 사람이 행의 중대함을 알았다. 근행의 실천은 물론 절복을 향한 의욕이 더 한층 급속히 넘치기 시작했다. 용기는 결의를 낳는다. 이 결의의 극점에서 실천으로서의 행이 시작된다. 1월, 2월 이렇게 신중하게 지휘해온 야마모토 신이치는 생동하기 시작한 이 결의를 실천으로 바꿀 기회를 가만히 기다렸다. 그리고 움트기 시작한 이 기회를 그가 놓칠 리 없었다. 그 적당한 때를 2월 19일로 잡았다. 오사카, 사카이 두 개 지부 연합 걸기대회가 이날 오후 1시 나카노시마의 오사카시 중앙공회당에서 열렸다. 간사이 전역의 조장 이상 간부가 결집하고 참석자가 장외까지 넘쳤다. 도쿄의 본부에서는 도다 주세이를 비롯한 간부 20여 명이 오사카에 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며칠 전부터 와서 주도 면밀하게 대회 준비를 지휘했다. 미쓰이 가스토시 지부간사가 대회 첫머리에 투쟁 선언을 발표했다. 미쓰이는 얼굴에 긴장감으로 빛나는 땀을 흘리면서 거구를 단상으로 옮겼다. 그는 두툼한 가슴을 펴고 소리내어 읽었다. 전국의 학회원이 총 걸기할 때가 왔다. 간사이 본부를 근본 거점으로 삼은 우리는 민중구제의 대지도자 도다 회장의 훌륭한 제자로서 그 지도대로 일치단결하고 1956년도 학회의 투쟁 방침을 실천하고자 다음 목표를 향해 대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올해 절복 목표를 6만 세대로 한다. 하나, 대공당 건립에 솔선에 참가한다. 하나, 올해는 더 한층 대공덕이 넘치는 생활을 확립하자. 이상 당당한 대진용으로서 간사이 전체에 5분 전의 공덕을 넘치게 하여 회장의 의도에 부응하자. 위와 같이 선언한다. 1956년 2월 19일. 이렇게 해서 간사이 전체의 결의는 공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저마다 확고해졌다. 단상을 올려다보는 모든 시선이 갑자기 강한 빛을 발하듯 쏟아졌다. 그 빛을 한 몸에 받는 가운데 투쟁의 본의를 종교혁명으로서 포착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종교혁명의 길을 걷자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번 간사이 투쟁은 본격적인 종교혁명입니다. 혁명이라고 하면 곧 폭동이나 유혈 참사를 떠올리지만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 따른 혁명은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이 모든 민중을 구제하는 혁명입니다. 민중이 겪는 불행과 고뇌의 근본이 그릇된 종교에 있다고 하는 대성인의 천리를 민중에게 이해시켜 참으로 올바른 우주의 근본 법칙, 생명의 법칙인 대성인의 불법에 귀의시키는 일,
이 활동이 우리의 종교혁명입니다. 이 활동을 해가면 민중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소생의 실증을 보이고 대성인의 천리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알게 됩니다. 또 이 활동 실천만큼 우리 인생에서 뜻있는 일은 없습니다. 간사이의 동지가 더욱더 똘똘 뭉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이 절복 홍교의 실천으로 커다란 약진을 개시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은 학회를 위해서도 아니고 오사카, 사카이 두 지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타 함께 절대적 행복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종교를 만나지 못해서 인생관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바로 얼마 전까지 불행과 고뇌의 밑바닥에 있던 우리가 니칠의 내성인 불법을 알고 크게 경애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 불법이야말로 자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실천하기 쉬운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대성인이 가르쳐 주시고 도다 선생님이 자상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시니치는 더욱 힘차게 호소했다. 우리의 종교혁명은 즉 우리에게는 인간혁명입니다. 그것은 오직 불법의 실천 여하에 달렸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성인이 젖은 나무에서 불을 내고 마른 흙에서 물을 얻으려 하듯 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본조님을 향해 불가능도 가능케 하겠다는 강한 기원이 담긴 대실력을 불러일으켜 간사이 땅에 본격적인 실천 활동을 전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변혁해 왕성하고 강한 생명력을 끌어오르게 하고 살아있는 이 하루하루가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생활을 현출해 잿빛으로 정체된 어제까지의 인생에 이별을 고합시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단상에서 호소한 말에는 이번 1월 1회의 간사이 회원을 생각하는 그의 기원이 담겨 있었다. 기원의 불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점화되었음이 틀림없다. 세찬 박수와 함께 찬동의 뜻을 담은 함성이 밀물이 밀려오듯 와하고 공회당에 메아리 쳤다. 이어서 오사카 지부장 하루키 세이이치로, 사카이 지부장 아사다 히로시를 비롯해 내빈 간부 몇 사람이 인사했다. 그리고 도다 조세이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단성에 선 도다는 아까부터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했다. 오늘 모인 멤버는 간사이의 간부라고는 하지만 행복한 표정이라고 하기는 아직 멀었다. 찌들어온 오랜 불행의 흔적이 누구에게나 뚜렷이 남아있다. 고생 끝에 가까스로 오본전에 이르러 행복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냐며 먼저 손으로 더듬어 찾기 시작하는 기색이다. 도다가 느꼈듯이 참석자 대부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믿고 싶다고 원하면서도 아직 불신이라는 마력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자기 자신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들의 애처로움이 도다의 가슴을 찔렀다. 간사이 사람의 경향성을 잘 아는 도다는 그 모습을 존중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점을 돌파구로 하여 불신의 말을 그리고 그 급속한 실천의 장으로 그들을 이끌어 실천 결과에 따른 당연한 실증으로서 그들의 신심 확립을 자발적으로 이루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도다는 온화하고 조용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의 중심은 지금이야 도쿄와 오사카이지만 본래는 오사카였습니다. 그러므로 오사카 사람은 도쿄 사람보다 이해 타산이 빠를 것입니다. 어본조님을 믿는 부분에서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초대 회장은 몹시 엄한 분으로 가치론의 대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헛된 일을 하면 자신과 관계가 없어도 무엇이든 꾸짖으셨습니다. 헛된 일을 하면 안 된다. 반가치적인 일을 하면 안 된다. 선이고 이이고 미인, 가치 내용을 획득해야 한다고 언제나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은 가르치지 않아도 오사카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석은행에는 그 나름대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양초가 필요하고 선양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좌담회에도 가야 합니다. 절복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통비도 듭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만큼 하고 나서도 여러분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헛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듯이 공덕이 없는 신앙은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조석근행을 하시오, 절복을 하시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다는 오본존에 왜 무량한 힘이 있는가를 설명하고 자신의 절대적 공덕의 체험을 말했다. 그리고 범부 그대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했다. 또 중소기업, 영세사업,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계속 말했다. 진지하게 신심에 힘쓰고 절복을 하면 틀림없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교활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상인 중에는 교활한 사람도 많지만 교활하면 훌륭한 상인이 될 수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심을 착실히 하느냐, 절복을 하느냐, 교활하지 않느냐, 이 점만 기억하면 지도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난할 리가 없습니다. 도다는 여기서 유머를 섞으면서 웃음을 띠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지금 일본에는 몇 천억이라는 돈이 돌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군이 생기면 1000엔짜리 지폐가 들어올 구멍이 있으면 틀림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조석은행을 꼬박꼬박 하면 됩니다. 원료는 양초와 선양 정도입니다. 내가 오사카에 한 달에 2번 오자고 결의한 이유는 오사카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자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사카는 신심이 얕고 지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본존에게 견실하게 기원해서 공덕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오사카에 오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신심해서 모두 돈을 벌기 바랍니다. 도다는 신심의 실천인 행을 가능한 한 단순화해서 오사카의 간부가 어떤 초신자에게 이야기해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말하고는 연설을 마쳤다. 겨울의 쓸쓸한 저녁, 도지마 강과 도사보리 강 사이에 끼어있는 나카노시마 공원은 얼어붙을 듯한 강바람을 맞고 있었다. 중앙공회당을 나온 참석자는 바람 속에서 외투깃을 세웠다. 찬바람도 화끈 달아오른 볼에는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들은 오본존에게 아침 저녁으로 정확히 기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오본존의 존재를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성실히 장사에 힘쓰는 하루하루의 생활 실천을 착착 관철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 회의라는 구름이 사라지고 이미 망설임은 없어졌다. 오사카웨어는 이때부터 스스로의 의지로 홍교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뎠다. 좌담에도 그 밖의 회합도 튼튼한 바탕에 뿌리내린 확신 있는 실천을 서원하는 터전이 되었다.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의왈신이라는 이검으로 불신이라는 벽을 돌파하자 그 너머로는 한결같은 실천의 터전으로서 오사카의 천지가 눈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흥분과 설렘으로 몸을 떨면서 씩씩하게 이 광야의 도전이라는 발걸음을 발맞추어 내디뎠다. 2월에는 철저한 지도를 수뇌 간부의 행동 지침으로 삼았는데 2월 말 본부 간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사카 지부는 3,986세대, 사카이 지부는 697세대 절복을 이루었다. 1월의 성과에 비해 오사카는 약 600세대, 사카이는 약 170세대가 증가했다. 밀물처럼 밀려드는 홍교의 상승세는 간사이 땅에서 착실한 향상선을 밟고 있음이 명백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맥동하는 일념은 이미 2월의 오사카 여기저기에 싹을 틔웠다. 이해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 후보자 6명을 추천한 창가학회는 3월에 들어서자 더욱 분주해졌다. 일본 열도를 회원 분포 밀도에 맞추어 내수로 구분하고 전국구 후보 4명을 지원하는 준비를 위해 문화부원이 각지로 파견되었다.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의 5개 현, 도쿄지방, 주부지방 가나가와 현, 긴키, 주고쿠, 시코쿠, 규슈 이렇게 4개 블록이다. 지방구는 도쿄도와 오사카부 두 곳으로 도쿄는 기요하라 가스가 입후보할 예정이었다. 도다 조세이가 각 방면의 책임자에게 시종일관 지도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신심을 스며들게 하여 사회건설의 사명을 자각하게 하고 각자 솟아오르는 자발적인 열의로 선거전의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 근본 신조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엄하게 훈계했다. 세간의 통념에 중독된 선거 전술을 싫어한 도다는 회원들에게 신심으로써 자각하라고 철저히 촉구했다. 한편 조직에서 생기기 쉬운 관료주의 때문에 회원을 흘겨보며 활동을 강제하는 듯한 일이 생기면 싸움에 패배할 뿐만 아니라 학회 조직까지도 파괴하기에 이른다는 점을 우려해 엄한 지시를 내렸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간사이 땅에서 도다의 의지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훌륭한 활동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을 때 각 방면의 책임자들도 각지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동분서주했다. 대도시와 달리 광범위한 산간지역의 회원들에게는 예정 후보자를 짧은 시간 내에 철저히 알리는 일조차 상당한 난사였다. 그들 가운데 금방 초조함에 사로잡힌 어떤 사람은 회원을 곧바로 선거 활동가로 만들고자 했다. 도다가 지시한 근본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신심 지도를 원해서 모인 순수한 회원의 마음에는 7월 선거밖에 머릿속에 없는 책임자가 오로지 지원 활동만을 성급히 호소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비춰졌다. 사람들은 마음을 닫았다. 우리가 신심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 정치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된다. 하지만 선거 활동을 모든 사람이 전부 하지 않으면 과연 신심을 완수할 수 없는 것인가? 나는 물론 추천 후보에게 틀림없이 한 표를 던질 것이다. 하지만 세간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응원을 의뢰하는 일은 별로 좋을 것 같지 않다. 이것이 그 무렵 지방의 학회원이 최초의 선거의 즈음에 느끼던 걱정이었으리라. 도다 조세이는 지난해 통일지방선거 때 민중의 행복과 평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입정안국이라는 활동의 하나로서 사회건설을 담당할 동지를 정계에 내보내겠다는 구상을 말했다. 그리고 그 구상은 정치를 민중의 손에 되돌려주기 위해서이고 민중을 짓밟는 정치 권력이라는 마성과 맞서 싸우는 투쟁이라는 사실을 불법자의 사명상에서 명백히 밝혀왔다. 하지만 통일지방선거 때 지원 활동을 경험하지 않은 지방회원 사이에는 도다가 말한 그런 구상은 충분히 이해되지도 않고 스며들지도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선거라는 말을 듣고 당혹스러움을 느꼈다. 왜 동지를 정계로 내보내는가? 박영간부는 광선유포의 사명상에서 그 의의를 먼저 철저히 알려야 했다. 그런데 지방을 담당한 일부 간부는 그 점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회원을 갑자기 선거활동으로 내몰려고 했다. 3월 초 시내스 지역을 담당한 어느 파견 간부는 각지의 회합 장소를 세밀히 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회합 장소에서나 처음부터 7월에 있을 선거는 고전할 것이라고 호소하고는 선거 때가 되면 회원 한 사람이 지지자를 무척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성급히 강요했다. 알겠습니까?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6, 70명이 모인 그 회합 장소는 순간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지고 말았다. 지지자의 숫자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하는지를 보고 놀랐기 때문이다. 파견간부는 안경 속에서 번뜩이는 시선으로 사람들을 노려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파견간부가 계속해서 무엇인가 말하려고 할 때 겨우 2~3명이 머뭇거리며 손을 들었다. 그것을 본 그는
갑자기 노기를 띠고 탁자를 쾅 두들겼다. 이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소. 도대체 지금이 어떤 때라고 생각합니까? 할 마음이 없다면 없는 대로 좋습니다. 여러분과는 이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는 탁자 위에 흐트러진 서류를 치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도쿄의 본부에서 파견 나온 처음 본 이 간부의 행동에 당황하고 말았다. 모두의 얼굴에는 놀라고 곤혹스러운 표정이 떠오르고 슬픈 얼굴로 서로 마주 보았다. 그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본부에서 누군가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도 와주었으면 하는 막연한 바람이 순간 머리를 스쳤다. 장내는 답답한 분위기로 일변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움이 정점에 달했을 때 어느 장년이 손을 들고 일어섰다. 말씀은 그렇지만 그 숫자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적인 30대 남자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안도하면서 파견 간부 쪽으로 일제히 시선을 옮겼다. 무리? 무엇이 무리란 말입니까? 승리라는 절대적인 요청을 앞에 두고 무리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 모든 것은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무리라고 한다면 정말이지 확신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압적인 말투를 멈추지 않았다. 일어선 남자는 당황해서 이렇게 덧붙여 말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대로 지지자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회원에게 똑같이 하라는 말씀은 실정을 볼 때 터무니없다는 뜻입니다. 터무니없다. 도대체 당신 역직은 무엇인가? 반장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노려보고 말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이 간부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투쟁 권회! 투쟁 권회.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자 그가 다시 말했다. 투쟁 권회! 당신은 이번 투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회함에 있는 것을 나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긴장된 공기가 흘렀다. 금세 얼굴이 새파래진 이 반장은 그대로 서 있었다. 억울하고 원통하기보다는 갑작스러운 충격에 할 말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사람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용무가 끝난 사람은 빨리빨리 퇴장해 주시오. 파견 간부는 반장을 노려보며 끝까지 퇴장하라고 다그쳤다. 반장은 잠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뜻밖의 사태에 사람들은 얼어붙은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반장은 창백한 얼굴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다. 당신! 언제까지 회합을 방해할 셈인가? 파견 간부의 노기는 오기가 되어 반장을 몰아세웠다. 반장은 뜻을 굳힌 듯 가볍게 인사하고는 몸을 획 돌려 방에서 나갔다. 이 순간 한 청년이 일어서서 빠른 어조로 간부에게 대들듯이 말했다. 기다려주십시오. 반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반장은 정직하게 의견을 말했을 뿐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도 듣지 않고 갑자기 투쟁 권해라고 하다니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훌륭한 반장입니다. 지금 바로 용서해 주십시오. 틀림없이 이 청년은 자기도 모르게 의분에 불타 일어섰으리라. 날카롭게 고조된 목소리는 공격적이었다. 간원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자네는 대체 내가 한 말과 저 반장이 한 말 중에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냉정을 조금 되찾은 담당 간부가 청년에게 물었다. 청년은 이 말을 듣고 망설이듯 잠시 말없이 생각하다가 필사적인 심정으로 말했다. 어느 쪽이 올바른지 그 점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알겠다. 자네는 내가 하는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군. 자네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의 실정을 안다면 반장이 한 말 또한 결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당신도 투쟁 권해! 청년은 예기치 못한 말을 듣고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이젠 무슨 말을 해도 허사라고 깨닫자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방을 나섰다. 그는 경애하는 반장과 행동을 같이 했음을 일종의 위안으로 삼으면서도 나는 배반한 것이 아니다. 반역한 것도 아니다. 라고 살며시 다가오는 슬픔과 쓸쓸함을 되씹었다.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그저 더욱 어안이 벙벙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 뒤로도 이 간부는 끝없이 이번 선거에 대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계속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에는 의문과 불안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지방에 사는 그들은 선거 활동 자체에 공포를 느꼈다고 해도 좋았다. 그들 대다수는 지금까지 연고자나 지역의 유력자 등에게서 의뢰받은 대로 투표해온 사람들이다. 그리고 주위에서 선거 활동을 하는 사람이 종종 검거되는 장면을 보았다. 그들이 선거 활동이라고 듣자 곧바로 위반을 떠올릴 만큼 고정관념을 갖게 된 것은 그때까지의 선거 실태를 보면 무리가 아니었다. 하물며 위반을 두려워한다면 도저히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통념이 세간의 상식이 되고 선거는 위험을 무릅쓰고 매수나 향응을 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많았다. 사실 지역 사람 중에는 지금까지 매수되거나 향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모인 사람들은 간부의 성급한 이야기를 듣고 그런 선거 활동을 이번에는 자기들이 하는가 하고 생각했다. 그 큰 오해가 공포를 부르고 거부 반응을 나타냈다. 이 담당 간부는 홍교에 활약하는 용감한 투사들이 곧바로 이번 투쟁에서 열정적인 활동가로 그대로 일변할 것이라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어버렸다. 그가 거점을 돌아보니 그의 심정과 소박한 지방회원의 심정 사이에는 심한 격차가 있었다. 단순한 지시나 명령으로는 사람들이 결코 진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다. 하지만 이 격차를 어떻게 훌륭히 메우느냐에 간부로서의 인내력과 지도력, 사명의 모든 것이 있음을 깨닫고 반성해야 했다. 그저 전국구 후보가 획득해야 하는 막대한 숫자의 표만이 그의 머리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각 지역에서 획득해야 하는 득표수에만 사로잡혀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회원에게 밀어붙임으로써 빨리 안심하고 싶었으리라. 서둘러 공을 세우려는 간부의 조급한 마음은 창가학회가 엄명한 공명선거를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전에 회원들을 쓸데없이 곤혹과 공포에 빠뜨리고 말았다. 이 간부가 가는 곳마다 공포와 더불어 투쟁 권해자를 계속 만들었다. 그리고 지도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소중한 인재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이 지방의 어느 간부는 미심쩍은 나머지 용기를 내어 상경해서 직접 본부에 지도를 청했다. 본부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였기에 도움이 되었다. 한 지역이었지만 본부는 이런 공회전에 가까운 파견 간부의 행동에 대해 서둘러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엄명해야 했다. 하지만 이런 실수가 마지막까지 꼬리를 질질 끌며 영향을 끼치고 말았다. 반년 뒤에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를 생각할 때 당선이 가장 위태로운 곳은 본래 오사카 지방부였다. 하지만 오사카에서는 시종일관 온갖 방법을 전부 동원해 철저히 신심 지도를 했고 왕성이 앙양된 신심으로 홍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불법자로서 사회건설의 사명 자각, 그리고 신앙의 환희와 약동, 이것이야말로 모든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명함은 이미 이때부터 싹 텄다고 할 수 있다. 당초의 도다주세이가 제자들에게 한 엄정한 지도는 참으로 조금도 틀림없이 전국을 찔렀다고 해도 좋다. 그의 지도를 억겁의 실로를 거쳐 육하하고 자신의 지표로 삼아 현명하게 투쟁의 말을 달리며 전진한 제자가 있었다. 한편 책임자가 되자 조직을 손안에 쥐었다고 착각한 나머지 당시 초신자가 많은 지방의 회원을 관료적인 권위로서 동원하려고 서두른 제자도 있었다. 어느 쪽이 도다의 오랜 훈도를 살린 제자인지는
자명했다. 이런 혼란이 다른 지방에도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회원에게 잇따라 비애를 안기는 듯한 사태만은 면했다.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와, 긴키, 주고쿠, 시코쿠, 규슈라는 그야말로 광막한 두 지역에서는 여기저기 흩어진 회원을 연결하고 취지를 이해시키는 일만으로도 힘들었다. 그래도 이 두 방면은 지원한 전국구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었다. 도쿄 지방구 최고 책임자는 고참 부대장인 사와다 류이치였다. 그는 열심히 동분서주했지만 그보다 신앙 경력이 오래된 선배 간부가 많이 있는 도쿄에서는 사와다를 중심으로 단결할 수 없었다. 지혜 있는 사람만 잔뜩 모인 도쿄에서는 선배 간부인 지부장들은 오랜 세월 한나라의 주인처럼 행세하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놓고 각자 견해를 고집한 나머지 사와다 료이치의 지위가 재빨리 스며들지 않았다.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면서 가까스로 활동 형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 도쿄는 오사카에 비교해 회원의 절대수가 3배 이상이라는 우위를 보였고 오랜 신앙 경험이 있는 회원의 실천력을 믿었다. 그래서 출발하는 시점부터 방심하고 말았다. 피리를 불어도 아무도 춤추지 않는다는 말처럼 아무도 응하지 않는 사태에 빠졌고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투쟁이 종반전에 접어든 형편이었다. 도다조세이가 오랫동안 손수 육성한 제자들은 전국으로 흩어져 활동했다. 이 활동 속에 광선유포의 실천에서 사제관계를 단순한 사제의 길로 받아들이느냐, 사제불의의 길로 받아들이느냐가 비로소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스승이 의도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는 제자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법이다. 스승의 의도가 제자의 오체에 맥동하면서 순환하고 그것이 자발능동적인 실천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사제불의의 길을 간신히 완수할 수 있다. 사제 간에 서로 통하는 생명의 맥동이야말로 불의가 되게 하는 원동력이다. 그렇게 하려면 스승의 의도라는 맥동이 무엇을 근원으로 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자기 혈관에서 끌어오르게 하는 어렵고도 강성한 신앙의 심화가 필요하다. 그 본원적인 사제의 힘은 말할 나위도 없이 어본존에 귀착한다. 참으로 야마모토 신이치가 이 오사카에서 활동하기에 앞서 일념에 부과한 억겁의 신로는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극복하는 작업이었다. 그럼으로써 사제 1차라는 실천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제자들은 대부분 이 어려움을 피했다. 스승의 의도를 배반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스승의 의도를 그저 교조적으로밖에 이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냉엄한 현실에 직면하자 당황해 어쩔 줄 모르고 스승의 의도를 그저 말로만 기계적으로 동지에게 강요하고는 만족해버렸다. 또는 직면한 현실을 특수한 사태라고 포착하고 신심이라는 근본을 잊은 채 천박한 세간의 지혜를 써서 현실에 대응하려고 안달했다. 일이 여기에 이르러도 사제의 맥동이 끊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스승이 생각하는 바와 제자가 열심히 생각하는 바가 하나가 될 때 신앙이라는 세찬 물줄기는 위대한 맥동이 되어 용솟음친다. 스승의 말을 교조적으로 이해하고 그저 추종할 따름이라면 제자로서 이만큼 쉬운 길도 없다. 스승의 말에서 스승의 의도를 알고 더욱 그 근원에까지 육박해 그와 똑같은 근원을 스승과 함께 나누는 제자의 일념은 참으로 드물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보기 드문 이 일념의 획득에 바로 사제불의의 길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법이다. 니치렌 대성인에게 상수급사의 정성을 다한 니코 상인이 육노승 중에서 오직 홀로 사제불의의 길을 완수할 수 있었던 까닭도 이 어려운 사제의 길에 철저했기 때문이다. 오노승의 단순한 사제의 길이 스승을 적대하게 이르고 니코 상인이 관철한 사제불의의 길이 대성인 불법의 정의를 잘 계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차원은 다르지만 광선유포의 실천상에서 도다 조세이와 야마모토 신이치의 사제라는 불의의 길 또한 오늘날 창가 학회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대동맥이라는 점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다만 1956년 당시 초창기의 경류 속에서는 이 대동맥이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저류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었다. 오사카에서 전개한 격투의 성공은 사제 불의의 길을 실천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냈다. 7월 선거전이 일단 끝났을 때 오사카 지방구의 대승리에 전국의 간부라는 간부는 모두 경악했다. 하지만 그 경악은 단지 경악에 불과했다. 저류에 잠겨있는 대동맥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좋았다. 한 사람, 도다 조세이만이 자신의 후계자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체 후보자 가운데 절반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그리고 오사카 지방구의 승리는 다시 주조 슌조의 전국구 승리까지도 가져왔다고 해도 좋았다. 신이치는 이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패배한 후보자들도 승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터이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담당한 오사카 지방구는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생각해도 원래 패배가 당연했고 후보자 6명 중에서도 가장 승리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패배는 당연하고 어쩌다가 만일 이긴다면 그야말로 보기 드문 행운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 오사카 지방구가 이기고 패배할 리는 거의 없다고 생각한 후보 3명이 떨어졌다. 이때 만약 오사카 지방구도 패배했다면 도다는 자신의 구상에 대한 확신이 틀림없이 크게 흔들렸으리라. 오산을 하게 된 충격으로 적어도 도다는 재출발을 위한 철저한 재검토 때문에 몸을 심하게 괴롭혔으리라. 나중의 이야기지만 투쟁이 끝나고 절반의 패배라는 아문이 휩싸인 도다에게 오사카의 역투라는 성과는 앞날에 비치는 오직 한 줄기 광명이었음은 의심할 바 없었다. 도다는 이때 수뇌간부에 대한 지도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훈계했다.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존재가 자신의 생애에서 한층 더 찬연히 광채를 발하면서 미래를 비추고 있음을 알았다. 3월, 간사이 지방은 나날이 변모하고 있었다. 지구자담회 외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반자담회가 저녁마다 여러 곳에서 촘촘히 열렸다. 참석 인원은 자담회를 열 때마다 늘어나고 회후 참석자는 일찍이 없는 격증을 나타냈다. 간부는 최일선 조직의 리더인 조장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바빠졌지만 이 2달 동안의 철저한 신심 지도는 그들에게 신심 활동의 환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 그들 대다수는 아직 가난하고 생활상으로 여러 가지 고뇌를 안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어려움을 용감히 극복하고 활동을 전개했다. 회원들은 고뇌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 또 한 사람 구제할 수 있는 기쁨을 실감했다. 그 기쁨은 그들이 일찍이 인생에서 맛본 적이 없는 커다란 환희였다. 어제까지의 그들은 그저 쓸데없이 자신의 신심을 괴롭히고 비굴해져 세상을 배관시하고 자신의 숙명을 저주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신심에 눈뜨고 활동을 시작한 지금의 그들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자각했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실천하는 일이 그야말로 지용보살의 행동인 이상 괴로워하고 고뇌하는 민중을 구제하면서 자신도 함께 행복을 향한 대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자타 함께 고뇌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자각만큼 존귀한 환희는 이 세상에 없을 터이다. 입회하고 활동에 힘쓰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솟아오르는 환희는 과거의 그들 인생에서는 꿈에서도 알지 못한 일이었다. 그런 만큼 그들은 그 흉중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방법을 몰랐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기 넘치는 일상의 표정이나 활발한 동작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불평은 자취를 감추고 회원들은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따뜻한 웃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확인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좌다매를 비롯한 다른 회합의 양상을 일변시켰다. 당시 회원 대부분은 가난한 모습이었고 회합에 참석을 권유받아온 회우들의 모습도 역시 똑같이 가난했다. 하지만 안색이라든지 거동이라든지 회원과 회우들 사이에는 뚜렷한 격차가 생기고 있었다. 초췌한 모습으로 인생의 희망을 잃은 회우를 보면 회원들은 입회 이전의 자기 인생을 떠올리고는 남의 일처럼 느끼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회우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거나 하지는 않았다. 회우 중에 가끔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맨 신사처럼 보이는 이색적인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들은 서로 소곤거렸다. 아, 저 사람은 인재다. 그래, 소중히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양복이 그대로 인재로 비치는 시대였다. 오늘날에는 이미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패전 후에 겪어야 했던 서민의 가난한 생활 실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회원이 급격히 증가하자 가장 기뻐하고 또 괴로워한 사람은 하루키 지부장이었다. 그가 수많은 회원을 만나면서 먼저 생각한 점은 그들이 간부가 될 수 있는 인재이냐 아니냐였다. 절복수는 매달 4천에서 5천 세대에 달했다. 당시 지구 하나당 1000세대 전후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4명의 지구부장, 지구 담당원을 달마다 탄생시켜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혼란에 빠질 위험이 다분했다. 하물며 앞으로 어디까지 증가할지 모르는 매월의 증가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키는 인재난에 머리를 싸매고 불안에 빠지는 일도 자주 있었다. 간부 육성만으로는 이미 늦었다. 하루키는 오로지 간부를 발견하는 일에만 전념하자고 마음을 정하고 바쁘게 뛰어다녔다. 지부장에서 조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분주했다. 당시 오사카 지부의 34개 지구 가운데 여성 지구부장이 3명이나 있다는 점은 남성 측의 인재난이 어느 정도인지 말해주는 부분이리라. 그 여성 지구부장 가운데 한 사람인 오야 히데는 오사카 근교에 사는 치과 의사의 아내였다. 고지식하고 과묵한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호인으로 전쟁 때나 전쟁이 끝난 뒤에도 가정의 풍파 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 이런 결혼 생활 속에서 외아들 요시히코의 성장에 주의가 집중되고 어느새 히데의 삶의 보람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요시히코의 모습을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이 자라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어머니 히데의 모든 애정을 한 몸에 받은 아들은 때로는 귀찮게도 느꼈으리라. 하지만 아들 요시히코는 다행히 선량하고 학업 성적도 좋았다. 그런데 몸이 조금 약했다. 이 평범한 어머니의 뇌리에 가끔 스치는 유일한 불안은 아들의 이 허약 체질이었다. 1952년 4월 요시히코는 우수한 성적으로 오사카 대학교 치과대학에 입학했다. 오야 히데에게는 이만큼 기쁜 일도 없었다. 하지만 평온하면 평온할수록 동시에 뜻하지 않은 재해를 두려워하는 불안감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히데도 전쟁 때와 전쟁이 끝난 뒤에 격동하는 세상에서 부침을 거듭하는 주위 사람들의 인생을 자세히 보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행복을 보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을 때 불안은 때로 전율로 변했다. 이 무렵 이 치과의원에 출입하는 치기공사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입회한 지 얼마 안 된 창가학회 회원이었다. 그는 불가사의한 신심이 있다고 하면서 좌담회에서 들은 체험담 등을 이야기하고는 자신이 놀란 점을 열심히 이야기했다. 그는 치과의사의 가족에게 좌담회에 오라고 권했다. 하지만 사교성이 적은 치과의사는 좀처럼 가려하지 않았고 히데와 요시히코만 2번 정도 좌담회에 참석했다.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말하는 이야기는 그들 두 사람의 인생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도 없는 내용뿐이었다. 요시히코는 호기심에 불탔다. 그리고 어머니는 절대적 행복을 이 신심으로만 획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다. 하지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두
자기들보다 아직 불행하고 가난해 보여 이패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 초창기 오사카에서는 치과의사나 치기공사, 치과 재료상 등 치과 관계자의 입회가 줄을 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초창기에 하루키 세이이치로와 쌍벽을 이룬 사카이의 치과의사 아사다 히로시의 활발한 활동 때문이었다. 아사다는 자신의 병원에 드나드는 치과 재료상과 동료 치과의사부터 절복을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계열에서 많은 신입 회원을 만들었다. 이 절복의 물결은 남부 사카이에서 시작해 북으로 오사카를 가로질렀는데 이 무렵에는 치과의사 오야의 가족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 1953년 8월 12일 히데와 요시히코는 세 번째로 좌담회 참석을 권유받았다. 오사카 방면의 2회째 학예 지도가 한창이었는데 본부에서 파견된 간부가 대거 오사카에 와서 고귀한 땀방울을 흘리고 있을 때였다. 도쿄에서 파견 나온 간부 두 사람이 참석한 이날 좌담회는 평소보다 활기가 넘쳤다. 한 사람은 장년부 건축사이고 또 한 사람은 소학교 교사로 젊은 미혼 여성이었다. 두 사람은 불교 각파의 그릇됨을 바로잡은 니치된 대성인의 사계 격언부터 이야기를 진행했다. 히데는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종교가 행불행을 결정짓는다는 논리정연한 불법 천리는 지금까지 히데의 인생에서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야기였다. 히데는 자기 집의 실태를 떠올렸다. 고지식할 뿐 어떤 일에도 적극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린 남편. 성적은 좋지만 허약 체질인 외아들 요시히코. 우리 집의 행복의 기반은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다. 히데가 평소에 느끼던 막연한 불안감은 종교에 기인할지도 모른다고 깨달았다. 히데는 눈이 번쩍 뜨이는 심정으로 건축사와 교사의 생기발랄하고도 열정이 담긴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요시히코는 확고한 불법 천리에 반론할 여지가 없자 순순히 입회를 희망하고 말았다. 안 된다, 안 돼. 히데가 재빨리 요시히코의 팔을 쿡쿡 찌르며 속삭였다. 그렇게 간단하게 신심한다고 말하면 안 돼. 아버지와도 상의해야지. 괜찮아. 나만 해볼게. 좋아지면 어머니도 하면 되잖아. 요시히코는 이미 한 사람이 성인이었다. 청년의 직관은 예리하고 그 의지는 의외로 확고했다. 어머니에게서 독립한 청년의 결연한 사고는 반대로 어머니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 히데도 입회에 동의했다. 오야 히데는 활동을 시작했다. 히데는 먼저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이른바 지역 명사에게 차례차례 이야기했다. 그런데 세상 물정의 어두운 히데는 생각지 못한 반격에 부딪혔다. 명사들은 한간에 유포된 창가학회의 평판을 히데보다도 먼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신도, 부처도 불태운다고 하던데 당신은 용케 그런 신심을 하는군요. 히데가 불법을 설명하고 다녀도 한 사람도 입회하지 않았다. 히데는 행복으로 가는 길에 역행하는 반대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들의 반대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믿는 오만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히데는 실제로 괴로워하고 번뇌하는 사람들, 사회 저변에서 경제고나 병고에 시달리며 생활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로 초점을 옮겼다. 관점을 바꾸자 이웃 사람들 중에도 지인 중에도 불운에 시달리는 사람은 많았다. 입회하고 몇 개월이 지나자 히데는 11세대를 절복했다. 사람들이 수생하는 실제 모습을 볼 때마다 히데는 신심활동의 환희를 알게 되었다. 환희는 치과의사의 평범한 아내에게 세상을 위해 남을 위해 진력하는 보람을 가르쳐 주었다. 가족의 안태에만 마음을 빼앗긴 여성 앞에 어느새 존귀하고 또 최고 유일한 구세의 길이 열린 것이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954년 4월 히데는 45세대의 반장이 되었다. 이해 5월 15일 도다 주세이는 야마모토 신이치를 데리고 오사카에 갔다.
하루키 지부장의 호출을 받은 히데는 도다가 머무르는 오사카 니시나리구에 있는 하나조노 여관을 요시코와 함께 방문해 도다를 처음 만났다. 도다의 존재는 인격으로 보나 스케일로 보나 히데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사람보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 히데는 이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리라 하며 깊이 감동했다. 히데는 평소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던 외아들 요시코의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꺼냈다. 알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드님을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소개해드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도다는 이런 지하에 요시코에 관한 고민을 받아들였지만 오야히데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복도로 나온 히데는 거기에 있던 청년을 붙잡고 사정을 이야기했다. 도다 선생님이 라고 허둥지둥 말하는 히데의 목소리가 들렸던 모양이다. 다부지고 날쌘 청년 한 사람이 별실에서 뛰어나왔다. 도다 선생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청년의 진지한 표정에는 스승을 지키겠다는 강한 기백이 넘쳤다. 그 진지함은 산뜻한 감동으로 다가와 히데를 압도했다. 히데는 순간적으로 도다를 섬기는 자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 청년은 야마모토 신이치였다. 오야 히데는 도다를, 요시히코는 야마모토 신이치를 알게 되었다. 행복하게도 이 어머니와 아들은 함께 훈도를 받게 되었다. 히데가 호쿠세스 지구부장에 임명된 때는 1955년 11월이었다. 이때 많은 신임 지구부장 가운데 여성 지구부장 두 사람이 또 탄생했는데 바로 교고쿠 우메코와 아사다 모토에였다. 교고쿠와 아사다는 모두 간호사 출신이었다. 두 명 모두 의지가 굳고 용기 있는 간호사로 중일 전쟁이 시작되자 스스로 지원해 전쟁터로 향했다. 구호반의 일원으로서 중국 상하이에 파견된 교고쿠는 포성이 울리는 속에서 적과 아군의 부상자를 간호하면서 6개월간 종군했다. 만테스 병원의 간호사인 아사다는 치안이 극도로 혼란한 만주 이곳저곳에서 간호활동에 종사했다. 편의대에게 병원이 약탈당하기도 했다. 소련 국경 부근에 있는 만주리의 분원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하다가 2년여의 위험한 만주 생활을 마치고 본토로 돌아왔다. 두 사람 모두 배짱 좋은 여성이 되었지만 동시에 전쟁의 무자비와 비참함을 낱낱이 체험하게 된 이들은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무함을 안고 귀국했다. 오사카에 온 교고쿠 우메코는 직업을 바꿔 서점 직원으로 일했다. 이윽고 연이 있어 인쇄사장의 아내가 되었다. 작은 회사였지만 관공서를 거래처로 하면서 경영했기 때문에 전쟁 때의 기업 정리도 모면했다. 오사카 공습으로 공장 2곳과 창고가 모두 불타버리기 전까지는 순조로웠다. 패전을 경계로 고난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다행히도 화재보험으로 받은 10만 엔을 미첨 삼아 회사를 겨우 다시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인쇄 기계 개발에 열중하기 시작하자 자금이 금방 바닥났다. 게다가 막대한 빚을 안은 채 파국을 맞았다. 살던 집도 비워줘야 했다. 이런 때인 1954년 12월 18일 불연이 있어서 입회할 수 있었다. 비참한 생활 환경 속에서 귤상자로 만든 불단을 향해 필사적인 창제를 시작하고 열심히 홍교 활동을 시작했다. 회사는 간신히 회사갱생법이 적용되어 그럭저럭 일거리를 얻게 되었다. 교고쿠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의지할 곳은 오본존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일에 우선해 필사적인 학회 활동을 전개했다. 1년 가까이 지나자 교고쿠는 100세대 절복을 달성했다. 1940년 만주에서 본토로 돌아온 아사다 모토에는 무엇을 할 아무런 의욕도 느낄 수 없었다. 다행히 저축한 돈이 어느 정도 있었으므로 오카야마현의 고향집에서 약
1년을 빈둥거리며 보냈다. 아사다가 조산사 자격증을 따자고 생각할 때 마침 이전에 근무하던 오사카의 병원에서 연락이 와 복직했다. 얼마 뒤 큰 공장의 의무실에 전임 간호사로 전출된 아사다는 이 의무실에서 전쟁 때는 물론 전쟁이 끝난 뒤까지도 계속 근무하면서 위생관리자, 보건원 등의 자격을 취득했다. 열심히 일하는 독신 간호사의 생활은 당시 황폐한 세상 속에서 평온하고 우아해 보이기까지 했다. 1953년 9월 어느 날 아사다가 사는 회사 기숙사에 사촌 동생이 불쑥 찾아왔다. 그는 오랫동안 결핵을 앓는 중증 환자였다. 그런 사촌 동생이 건강한 혈색으로 싱글벙글 웃으면서 갑자기 나타났다. 아사다는 사촌 동생이 이렇게 나타나자 믿을 수 없었다. 어머, 어떻게 된 거니? 아사다는 사촌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경악했다. 누나, 이 신심은 굉장해. 신심으로 내 결핵이 이렇게 씻은 듯이 나았어. 그런 일이 세상에 있는 거야? 이따마다. 이렇게 보는 대로야. 나만 그럴 게 아니라고 누나. 좀 들어봐. 사촌 동생은 좌담회에서 듣고 알게 된 수많은 사람의 체험담을 차례차례 이야기했다. 아사다의 경악은 강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반평생 동안의 간호사 체험에서 중증 결핵 환자의 비참한 말로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아사다는 사촌 동생에게 이끌려 이튿날 저녁 좌담회에 갔다. 게다가 친구 3사람에게도 권유해서 함께 데리고 참석했다. 아사다가 입회를 결의하자 친구 3명 중 2사람도 동시에 입회했다. 아사다는 입회함과 동시에 2세대 절복을 하게 된 것이다. 아사다는 직업상이라기보다도 성격적으로 남을 돌보는 일이 좋았다. 아사다의 소개로 입회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책임상 그 사람을 돌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려면 먼저 불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했다. 구도심이 왕성한 아사다는 선배 간부에게 온몸으로 부딪혀갔고 이윽고 반장이 되었다.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아사다의 일상생활은 어느새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아침 5시에 기상, 7시까지 근행 창제, 7시 반 출근, 도시락은 2끼분을 준비했다. 오후 4시 45분 퇴근, 곧바로 오요도구의 지구부장인 미스이 가스토시의 집으로 갔다. 미스이 가스토시 지구부장의 집에서는 날마다 하루키 지부장이 지부원의 개인 지도를 하므로 아사다는 많은 것을 듣고 배웠다. 그리고 저녁 도시락을 먹고 나면 오사카 시내에 흩어져 있는 반원의 지도와 홍교에 힘썼다. 1955년 11월 어느 날 아사다는 하루키 지부장으로부터 하나조노 여관으로 오라고 호출을 받았다.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가니 도다 조세이의 면접이었다. 20명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은 지구부장, 지구담당원 후보자였다. 아사다 모토에는 처음으로 눈앞에서 도다를 보았다. 몸이 굳어지고 자기 주위에 누가 있는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사다 모토의 차례가 되자 도다는 한순간 아사다에게 눈길을 쏟았다. 아사다는 뼛속까지 간파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구 담당원이 아니라 지구 부장인가? 도다가 하루키를 돌아보았다. 네. 좋다. 대성인도 말법에 와서 묘호랭개 교회 오자를 홍통하는 자는 남녀를 가리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 웃었다. 그리고 자애로운 표정으로 아사다를 보면서 말했다. 견실히 하기 바랍니다. 대전만큼은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아사다 모토에는 이렇게 지구부장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오야 히데와 교고쿠 우메코도 지구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1956년
기념해야 할 민문의 간사이 투쟁이 이들 3인의 여성 지구부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상승 간사이의 초석을 구축해 갔다. 3월이 되자 좌담회 활동이 날이 갈수록 활발해졌다. 홍교 확대의 파도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모든 활동을 추진할 때 어디까지나 어서를 근본으로 했다. 그 어서를 기축으로 한 지도의 맥동은 뜻있는 회원에게 교학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다. 모든 것이 어서에 있다는 자각만큼 교학에 대한 구도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없다. 이 무렵 신이치는 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사카를 방문했다. 그는 아침 8시가 되면 반드시 간사이 본부 3층 소강당에서 오본존 앞에 단좌하고 근행을 시작했다. 신이치의 등 뒤에는 도쿄에서 파견된 도미이와 우에다 등의 간부 몇 사람과 10명 정도의 청년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거기에 하루키, 미쓰이, 다스오카 등 간사이의 수뇌 간부도 함께 있었다. 엄숙한 근행이 끝나면 신이치의 어서 강의가 이어졌다. 그의 강의는 강의를 위한 강의가 아니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대원을 품은 신이치는 그날 아침마다 그 원동력이라고도 해야 할 그때그때의 초점을 어서를 통해 명확히 했다.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두터운 벽은 신심의 이검으로 꾸준히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다. 신이치는 아침마다 어서 한 구절 한 구절에 참으로 선명하고 강렬한 의미를 담아 전하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신이치의 일념은 아침마다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간사이 활동의 원천은 그야말로 아침마다 실시되는 이 어서 강의에 집약되어 있었다고 해도 좋다. 여기에서 각 조직의 제일선으로 흩어지는 모든 간부는 아침에 회득한 어서를 근본으로 한 적절한 지도를 그날 중으로 그대로 모든 회원의 가슴에 차례차례 전해갔다. 조직의 고동은 맥박치면서 먼저 회원의 마음에 뿌리내린 불가능이라는 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렸다고 해도 좋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마음 하나에 간직된 강렬한 일념은 점차 날마다 맥동하면서 무겁고 거대한 톱니바퀴를 신이치를 축으로 하여 회전시키기 시작했다. 신이치는 이 2달 남짓 동안의 철저한 개인 지도로 신심은 어떤 것인가라는 신을 자각시켰다. 그리고 좌담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홍교인 행의 환희를 끌어오르게 했다. 거기에 아침 어서 강의를 통해 어서의 모든 실천 지침이 뚜렷이 담겨 있음을 나타냄으로써 학의 중요성과 숭고한 활동 이념을 가르쳤다. 지용보살의 사명에 불타는 신행학의 실천만큼 무적인 것은 없다. 지용을 겸비한 오사카 광포의 전력은 이처럼 남모르게 시시각각 육성되었다. 맹렬한 활동이 한창이던 3월 4일 제8기 교학부원 후보 등용시험이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오사카의 수험자는 1,500명이 넘었다. 당초 예정된 시험장만으론 부족해 사카이에도 시험장을 마련해야 했다. 도다 조세이가 오사카에서 월 2회 실시한 강의와 그것을 거듭 심화하고 확대한 야마모토 신이치의 실천적인 지도는 오사카와 사카이 2개 지부에서 1,300명이 넘는 합격자라는 생각지도 못한 많은 교학부원 후보를 탄생시켰다. 이것은 전국 16개 지부의 합격자 4,300명에서 무려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였다. 그리고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격투에 이은 격투라는 미중위의 실천 속에서 교학부원 후보에 대한 강의도 월 3회씩 3, 4, 5월로 착실히 이어졌다. 그리고 멤버들은 확고한 교학을 갖춘 광선유포의 투사가 되어 모든 활동에서 성구를 달렸다. 당시 교학부원 후보를 위한 강의는 격렬한 활동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좋다. 교학은 모든 실천의 지침으로서
멤버들에게 신심의 혈액순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순수한 교학부원 후보의 교학 연창과 맞물려 아침 어서강의는 전 지역으로 스며들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승리의 고동이 되어 맥박쳤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교학을 실천교학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간사이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게 함양되었다. 이튿날 3월 5일 교학부원 후보 등용시험이 실시되었다. 이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규슈의 야메시로 급히 달려갔다. 당시 간사이 서쪽에는 야메지부 한 곳밖에 없었다. 야메는 마키구치 때부터 규슈의 유일한 거점이었고 도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애정을 쏟으며 육성했다. 또 이 무렵에는 후쿠오카현 북부 일대의 고이와 오사카 등 각 지부에 소속한 회원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또 7월 참의원 선거에는 오사카 지방구 외에도 긴키 서쪽의 주고쿠, 시코쿠, 규슈를 포함한 광대한 지방을 기반으로 하여 주조 슌조가 전국구 후보로 나서게 되었는데 그 지원 활동도 신이치를 무겁게 짓눌렀다. 주조를 지원하는 중심 세력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하는 간사이 일대지만 서일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었다. 문화부원 몇 사람이 담당 책임자가 되어 이 넓은 지역을 동분서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끝없이 넓은 지역에 압도된 그들은 한없는 불안감을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호소했다. 전 지역의 포진이 늦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 신이치는 격투의 틈새를 비집고 나와 서둘러 오사카에서 규슈의 거점인 야메로 향한 것이다. 비교적 회원이 많이 밀집해 있는 야메를 비롯해 후쿠오카현 내의 각지 간부와 회합을 하면서 면밀히 협의했다. 짧은 체제 기간 내에 지원 태세를 빨리 형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했다. 그리고 다시 오사카로 되돌아왔다. 도다주세이는 약속한 대로 3월 5일, 6일, 7일과 19, 20, 21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방편품, 수량품 강의, 어서 강의, 간부 지도를 하기 위해 오사카 땅에서 한 달 중 엿새를 보냈다. 도쿄를 비롯한 전국적인 활동은 날이 갈수록 활발히 전개되었지만 도다와 신이치가 표리일체하는 지도 태세는 아직 간사이 방면뿐이었다. 간사이에는 모든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끓어오르기 시작한 그 활력은 소용돌이치기 바로 직전 상태까지 육박하고 있었다. 3월 하순의 24, 25일 이틀은 원리의 등산회로 도다와 신이치도 수많은 간부와 함께 총본산에 있었다. 총본산에서는 3월 29일 오전 제64대 미즈타니 니쇼에서 제65대 호리고메 니치준에게 법주를 교체하는 의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3월 31일에는 3월 본부간부회가 도시마 공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절복 성과에 따르면 전국의 성과는 19,640세대로 오사카 지부는 이 절복 성과의 4분의 1인 무려 5,005세대를 기록해 2위인 가마타 지부의 3,810세대를 훨씬 앞질렀다. 규모가 작은 사카이 지부도 759세대라는 성적을 올려 16개 지부 중에서 9위를 차지했다. 간사이의 기세에 드디어 하늘을 찌를 듯한 기백이 나타났다고 해도 좋다. 이날 신이치는 홀로 기뻐하면서 오사카로 가는 열차를 탔다. 저녁에 오사카에 도착한 신이치는 블록 좌담회와 여자부 교학 연수회 등에 참석하고 사자 분신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튿날 4월 1일 촌음을 아껴가며 회합과 개인 지도를 계속했다. 낮에는 지구부장회, 이어서 저녁에는 조장지도회, 그리고 이튿날 2일은 반장지도회 등 간사이 일대 간부의 신심을 급속히 향상시키고자 이마에 땀을 흘리며 분투했다. 그리고 이번 목적에는 오는 4월 8일에 거행하는 오사카, 사카이 두 개 지부 연합총회를 위한 주도 면밀한 준비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쨌든 난바의 오사카 구장에서 개최하는 야외 집회이다. 2만 명 결집을 사고 없이 환희 속에서 수행하려면 그 준비에도 많은 노고가 필요했다. 임무를 분담할 임원의 결정부터 회합 장소의 설치 작업, 대회 교섭, 지방의 지부원을 위한 버스 주차장 지정에 이르기까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배려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심해야 했다. 바야흐로 봄빛이 무르익은 간 사이에 어느새 벚꽃의 계절이 왔다. 2일 오후 신이치는 틈이 조금 나자 청년부 간부 한 사람을 데리고 나라로 향했다. 신이치는 와카쿠사산에 도착하자 편안하게 누워 봄안개가 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그리고 싹 트는 풀들의 향기로운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망중하는 그에게 극히 귀중한 소생의 순간이었지만 그것도 20분 이내에 돌아가야 했다. 신이치는 오사카로 되돌아왔다. 저녁에 반장 지도회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4월 1일 도다 조세이는 센다이에 있었다. 센다이 지부의 지부장 교대에 따른 지부간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저녁 6시 센다이시 공회당에서 지부기 반환 수여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지금까지 지부장을 맡아온 시로야 구니오는 초대 대학부장에 임명되고 가마야 고키치가 신임 센다이 지부장에 취임했다. 센다이 지부는 도다 주세이가 회장에 취임한 직후에 결성한 지방 지부이다. 전쟁 전에 입회한 시로야 지부장은 도다의 회장 취임 전후부터 도다의 스라로 급히 달려가 지도를 구하고 도호쿠 광포를 위해 일어섰다. 그 왕성한 의기와 학회 본부에 직결한 신심의 맥동으로 새로운 지부는 급속하게 발전해 이 무렵에는 15,000세대를 충분히 넘게 되었다. 어느 보험회사의 센다이 지사 직원인 시로야 구니오는 도쿄의 본사로 영전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창가학회 지부장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센다이의 동지와 헤어질 수는 없었다. 시로야는 망설인 끝에 도다 조세이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지도를 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도다는 처음부터 이 일에 대해 언급했다. 시로야 군이 도쿄에 가야 좋을까? 아니면 센다이에 머무는 편이 좋을까? 만약 머문다면 무리이기는 하지만 회사 쪽에 부탁하면 된다. 이런 기로에 섰을 때 상의하러 왔습니다. 나는 지금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로야 군이 센다이 지부를 이렇게까지 만든 역량을 신용해 나는 그를 초대 대학부장에 임명했습니다. 틀림없이 또 몇 년 동안 내게 꾸지람을 듣고 울기도 하리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가엾기도 하지만 대학부라는 새롭고 중대한 부문을 건전하게 육성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대학부 설치는 일찍부터 도다의 구상 속에 있었고 도쿄 대학교 법화경 연구회 등을 통해 대학생들을 손수 육성했다. 그것을 드디어 조직화할 시기가 되어 사람을 구하던 때인 만큼 시로야 구니오의 도쿄 전임은 우연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도다는 먼저 시로야를 대학부장에 임명하고 부장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대학부 설치를 단행했다. 이날 도다는 도호쿠 방송의 요청을 받아들여 창가학회에 대한 세간의 의문에 답변하는 대담을 했다. 그의 응답은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하고 참으로 솔직해 선입관을 가진 질문자를 당황하게 했다. 7월 초순을 목표로 한 전국적인 준비는 문화부원의 손으로 착실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런 들뜬 분위기를 억누르면서 학회의 일상적인 행사는 무엇 하나 소홀히 하는 일 없이 침착하게 수행되었다. 도다 조세이와 야마모토 신이치는 선거 지원 활동에 번롱되는 일 없이 간사이의 광선 유포의 금주성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학회 행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심화하여 맥동하는 신심으로 투쟁에 도전했다. 그야말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놀라운 위력은 순수하면서도 강인한 신심의 맥동 외에는 발동할 방법이 없음을
몸으로 알았기 때문이다.